비자야도 마하바타르 바바지에 관한 이야기를 약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동굴에 관한 정보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었다. 어쩌면 이것은 나더러 그 동굴로 가라고 하는 신의 계시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알라하바드에도 오게 된 것 같다. 나는 마하바타르 바바지가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은총을 베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남자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기차를 타고 카트고담까지 가서 그곳에서 버스로 라니켓으로 가면 됩니다. 라니켓에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도중에 드와라하트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드론나기리 산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비자야는 눈을 감고서 모든 여행 과정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구도자가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말을 멈추고 입을 다물었다. 그도 같은 식으로 눈을 감고 명상하기 시작했다. 비자야는 조용히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눈을 뜨고서 조금 전까지 앞에 앉아있던 구도자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그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구도자는 어디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는 의문에 잠겨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바로 그 사람이 마하바타르 바바지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내 앞에서 순식간에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마하바타르 바바지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초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는 마하바타르 바바지임에 틀림이 없다. 그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에 가슴이 벅차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히말라야의 마하바타르 바바지가 방금 이곳을 다녀가셨다. 처음에 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태양이 떠오르자 그분이 내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나는 그분이 진실로 마하바타르 바바지인 것을 깨달았다. 내가 떠드는 동안 그분께서는 줄곧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앉아 계셨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라지셨다.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고 불 위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며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세상에 그분 하나뿐이다. 그는 너무나 가슴 벅차게 흥분하여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 역시 마하바타르 바바지가 축제에 나타났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은 마하바타르 바바지를 찾기 위해 그 남자 뒤만 따라다니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비자야는 기차 정거장에 도착하여 카트고담으로 떠났다. 카트고담에서 기차를 내린 그는 드로나기리 산으로 여행을 계속했다. 산에 도착한 그는 그곳의 한 절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동굴을 방문했지만 감히 그 동굴에서 살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는 동굴 속에 앉아있는 마하바타르 바바지를 발견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었다. 결혼한 후 프라밀라는 남편의 집으로 갔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나고 고통스러웠다.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사전에 결혼 날짜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 남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지 않았으며 프라디브에게 사정을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 그녀의 새 남편은 상점을 운영하는 장사꾼이었는데 매우 욕심이 많은 친구였다. 그가 프라밀라와 결혼한 이유도 그녀가 바람은 신분이 아닌 남자와 사랑에 빠져 그녀의 오빠가 같은 신분의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프라밀라와 결혼하면 순일이 지참금으로 많은 액수의 돈을 주리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순일은 남들이 하는 대로 보석을 사고 결혼식을 치르는 데 필요한 액수만 내놓았다. 그 남자는 몹시 화가 나서 프라밀라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폐물을 모두 빼앗은 다음 그녀를 시켜 만일 2만 루피를 보내지 않으면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순일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 프라밀라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프라디브가 행방을 감추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이제 그녀에게는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기를 순일에게 돈을 보내라고 편지를 쓰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어둠을 틈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 폐물을 가졌으니 미친 것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찾으려고 노력해보지 않았다. 그는 순일에게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어쩌면 애인과 함께 도망친 것 같다는 편지를 써보냈다. 그것으로 그들의 관계는 끝이 나 앞으로는 더 이상 편지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었다. 프라밀라가 집을 나가버리자 순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형제들이 모두 떠나가 버리고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순일은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나의 아버지는 집안 살림을 다스릴 여자가 필요해서 나를 결혼시켰다. 그런데 내가 결혼한 바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빗나가기 시작했다. 맨 먼저 막내 동생인 산자야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요리사가 세상을 떠나고 비자여도 집을 나가버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프라밀라까지 자취를 감춰버렸다. 나는 옷감 공장을 운영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이 돈을 즐겁게 써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 내 아내와 나와 내 자식들은 그 돈을 잘 쓰겠지. 하지만 공장은 우리 형제들 모두의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나 혼자서 그 수입을 독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순일은 아내에게 프라밀라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서 어떤 동정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순일, 내가 이 집에 온 다음부터 죄다 나쁜 일만 일어났어요. 나는 당신한테는 매우 불길한 징조인가 봐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생각에도 나는 재수없는 여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러다가 만일 옷감 공장까지 나쁜 운이 닥치면 어쩌죠? 그렇게 되는 날이면 우리 식구는 거지가 되고 말아요. 아내를 달래기 위해 순일이 말했다. 아, 그렇지 않아.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니야.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기 마련이야. 그러니 당신 자신을 탓하지 마라. 마음을 편하게 가져. 당신을 사랑해, 스와프나. 이제 당신만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어. 스와프나는 마음을 진정하고 더욱 용기를 갖고 집안일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산자야가 마술사와 함께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5년이 지났다. 이제 마술사는 산자야가 절대 도망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편 중독 때문에 그는 산자야보다 훌륭한 마술 공연을 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산자야가 대부분의 공연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마술사는 여러 도사와 마을을 다녀본 경험이 풍부해 마술 공연 일정이나 대상 장소 선정 등은 주로 그가 정했다. 한 번은 산자야와 마술사가 베나레스로 공연을 갔다. 벵갈 지역에 가까운 인도 동부 지역으로 마술사가 산자야를 데리고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시내 중심가에서 마술 공연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술사가 공연을 하고 산자야가 조수 역할을 했다. 쇼가 끝날 즈음 산자야는 돈을 받기 위해 모자를 들고 청중들 사이를 돌았다. 그때였다. 돈을 걷다가 산자야는 문득 옛날 이웃에 살던 사람과 마주쳤다. 그 사람은 산자야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산자야는 그를 알아보았다. 과거 생활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왜 내가 이 마술사와 함께 살고 있지? 나에게는 아버지와 형들과 누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은 부자였다. 집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집에만 가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마술사가 겁이 났다. 마술사는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집에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시내 변두리의 후미진 장소에 캠프를 쳤다. 시내 중심가에 오래 있다가는 늘 경찰 때문에 말썽이 일어날 염려가 있었다. 경찰은 마술사라고 하면 도둑이나 소매치기, 노름꾼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시내에 있다가는 조금만 나쁜 사건이 발생해도 그들 모두 경찰에 체포당할 가능성이 컸다. 마술사는 과거에 경찰한테 당한 경험이 많았으므로 밤에 캠프를 칠 때는 언제나 시내 변두리의 한적한 장소를 선택했다. 마술사는 밤이면 평소처럼 아편을 복용하고 음식을 조금 먹은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산자야는 잠이 오지 않았다. 갑자기 집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마술사에게 도망칠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산자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술사는 아편에 취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마술사의 주머니에서 돈을 모두 꺼낸 다음
아편 주머니까지 꺼내 아편을 모두 차 끓이는 주전자 속에 부었다. 마술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차를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주전자에 차와 물까지 부어 놓은 다음 그것을 마술사 곁에 갖다 놓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술사가 일어날 필요도 없이 누운 채로 차를 끓여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산자에는 어둠 속을 걸어 기차 정거장까지 갔다. 경찰의 불신 검문을 당할까봐 인적이 뜸한 길을 골라서 걸었다. 아침 나절에 베나레스 철도역에 도착한 그는 캘커타행 기차를 탔다. 마술사는 눈을 뜨자마자 산자에게 소리쳤다. 아침이다. 어서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와라.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투덜거렸다. 내가 엉덩이를 발로 차야 일어날 모양이군. 그는 누운 채로 차를 끓여 마신 다음 산자야를 깨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산자야는 자리에 없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전부 없어졌다. 가방을 열어보니 아편까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마술사는 화가 나서 외쳤다. 그 나쁜 녀석이 돈과 아편을 모두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군. 내가 이놈을 잡기만 하면 평생 잊지 못하도록 따끔한 맛을 보여주리라. 틀림없이 아편을 먹고 도망쳤을 테니 얼마 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겠지. 그는 혼자서 즐거워하며 말했다. 생전 도둑질도 안 해본 녀석 같으니라고. 아편을 먹고 도망치는 녀석이 어디 있담?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산자애를 찾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갔다. 몇 걸음 뛰어가지 않아서 아편 기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 다리가 비틀거리는군. 아마도 어젯밤 먹은 아편이 독했던 모양이야. 무척 졸리운데.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의식을 잃었다. 차주전자 속에 들어있던 아편이 너무나 독한 것이어서 마술사는 이틀 동안이나 무의식 상태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이 돌아오자 마술사는 막사로 돌아왔다. 그 녀석이 캘커타 시의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나. 주소를 물어본 적도 없으니 말이야. 캘커타 시에서 사내 아이 하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캘커타는 너무나 커서 바다와 같다. 하지만 캘커타를 어슬렁거리다 보면 우연히 그 녀석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 녀석이 바라문 계급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바라문들이 사는 지역을 집중해서 찾아보자. 마술사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도중에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마술을 공연하면서 천천히 캘커타까지 가기로 했다. 그러자면 아마도 6달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6달 정도면 산자야는 그를 까마득히 잊고 지낼 것이었다. 산자야는 10살에 집을 떠났는데 이제 그는 15살이 되었다. 그의 몸집도 완전히 변했다. 이제는 아주 키가 컸고 수염도 약간 자랐다. 피부는 갈색에다 목소리는 깊고 그윽했다. 10살 때의 산자야와 15살의 산자야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웃들은 말했다. 그는 산자야가 아니다. 그는 사기꾼이다. 아마도 산자야가 집을 나간 것과 차로 바보가 죽은 사실을 전해 듣고 사기를 치러 온 것이다. 산자야로 가장해서 옷감 공장의 이익을 배당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집안에도 그를 알아볼 사람이 없었다. 요리사는 죽었고 비자야와 뿌라밀라는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그리고 순일은 공장에 출근한 뒤였으며 집안에는 형수 스와뿌나와 아이들 둘밖에 없었다. 스와뿌나는 전에 산자야와 오래 살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이웃들은 그가 한 걸음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나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그가 식구들의 이름을 말해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